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무인기 제작 실습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툴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복합제의 제작을 하는 공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오토크레이브 제작 공정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플라이 패턴, 네스팅, 커팅, 그리고 코아 자르고, 레이어, 배깅, 큐어, 트림, NDI, 도장,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종 처리하고 검사하고 패킹을 한다고 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치구가 뭐냐? 툴이 이제 한국말로는 치구라고 하는데, 툴은 이제 바로 요겁니다. 우리 이제 작업자가 복합 재료를 이제 어떤 형상에 맞게끔 레이업을 하죠. 뭐 한국말로는 적층이라고 하는데, 그 적층을 할 때 필요한 밑에 있는 한번 크게 한번 볼까요? 이제 이게 이제 툴이죠. 잠깐만요. 요게 이제 툴입니다. 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아마 어떤 헬리콥터의 하부 같아요. 하부. 그러면 이제 요게 툴에다가 이제 우리 작업하시는 분이 이 복합 소재죠. 복합 재료를 이곳에 이렇게 레이업을 합니다. 그래서 레이업을 할 때 필요한 게 이 툴이죠. 툴은 제품의 형상에 맞게끔 이 제작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업을 하는 거는 이제 툴입니다. 툴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구 형태를 한번 볼까요? 아까 이제 이렇게 생긴 치구도 있어요. 이게 이제 툴이에요. 이게 이제 툴인데,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한 제품 형상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디귿자, 우리 속칭 디귿자 채널이라고 하는데, 디귿자 채널. 그러면은 여기 있지만 머신드 폼 블락 해가지고 알루미늄, 스틸, 인바 이런 이제 재질들을 활용을 해서 복합 재료를 여기다가 적층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밑에는 이제 요거를 받쳐주는 라지 플랫 프로젝트 플레이트 홀즈 멀티플 폼 블락 툴스. 이거는 이제 밑에 있는 툴은 이 위에는 블락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합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용어를 씁니다. 툴이라고 쓰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레이업, 몰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도 있고 또 이런 형태도 있죠. 이거는 굉장히 큰, 그죠? 굉장히 큰 항공기의 끝단, 예를 들면 항공기가 이렇게 있다. 끝이다. 이 앞에가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항공기가 있으면 요거는 아마 요 밑에 만드는 요 부품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약간 이렇게 생기고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생긴 부품인데, 이렇게 생긴 부품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툴이죠. 이거는 이제 복합재 툴인데 천천히 한번. 아까 그건 메탈로 이제 깎았지만 요거는 이제 또 복합재를 활용을 해서도 이렇게 툴을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생긴 툴도 있네요. 그죠? 이렇게 생긴 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복합 소재 레이업은 여기 툴 위에다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층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생긴 또 툴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 또 이렇게 생긴 툴도 있네요. 그죠? 이렇게 생긴 툴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봅시다. 이건 메탈이잖아요. 그죠? 딱 보면 메탈이죠. 근데 메탈은 되게 형상이 심플하잖아. 그죠? 이것도 봅시다. 이것도 메탈이잖아요. 형상이 심플해. 근데 복합재 툴은 복잡하죠? 뭐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라운딩도 있고 또 이런 툴은 이게 복합재 툴인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또 안에 라운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메탈 가지고 이렇게 만들기는 쉽지 않겠죠? 메탈 가지고는 복합재는 어떤 이런 안에 R이 그러니까 라운딩이 많이 돼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곡면 형상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움푹 패인 포켓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패인 현상이 있는 그런 것들이 그 복합재 툴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봐야 될 게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이거 여기서도 있죠. 여기서도 뭐 이런 게 있고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 뒤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여기서는 바로 밑에 있는 거죠. 밑에 있는 거 요거. 자, 우리가 이거를 이제 또 용어가 있어요. 용어가 뭐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 백업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백업 스트럭처 구조 S-T-R-U-C-T-U-R 이 해가지고 백업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백업 스트럭처가 이거죠. 뒤에 이제 이거는 그 복합 재료가 레이업 되는 이 표면 이것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툴의 바깥 사이트에 이렇게 백업 스트럭처, 좀 서포트 스트럭처라고 하는 거를 제작을 해서 붙입니다. 이건 아주 가장 이게 일반적이죠. 이런 식으로 뒤에 요것만 레이업 하는데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게 어디 들어간다 그랬지? 오토크레이브에 들어가잖아요. 오토크레이브 들어가면은 오토크레이브가 뭐라 그랬어요? 압력 밥솥이라 그랬잖아. 고온, 고압이. 그러면은 이게 쉬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백업 스트럭처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업 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작을 하지요. 자, 이제 치구 형태에 또 이제 이런 형태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건 메일 툴, 프리메일 툴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메일 툴은 이제 우리가 툴 서피스라고 그러는데 실제 여기서 가장 나중에 복합 재료를 레이업을 해보면 알지만 여기는 이쪽 부위는 요 바깥에 부위 있잖아요. 바깥에 부위는 울퉁불퉁합니다. 경화하고 나면. 그렇지만 이 툴하고 붙는 이 툴 서피스인데 이 툴 서피스에는 경화하고 나면 상당히 매끄러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도 그렇겠죠.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칩시다. 그럼 여기에 레이업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적층을 하면은 이 반들반들한 면에 접착된 복합 소재는 나중에 경화하고 나면 표면이 어떻게 굉장히 매끄럽겠죠. 반면에 또 이런 식으로 또 피메일 툴이 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반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 피메일 툴.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요.
비행기의 껍데기를 한번 봅시다. 비행기 외피, 스킨을 한번 봐봐요. 뭐 비행기 스킨, 비행기의 동체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747 비슷하게 되는데 잘 남겨지네. 이렇게 생긴다. 그러면은 이 바깥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바깥이 매끄러워야지 에어가 이렇게 지나갈 때 어떤 터뷸런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더 속도가 더 나겠죠. 그래서 바깥은 매끄러워야 돼. 그러면은 이런 파트 있죠, 요거. 그죠? 이런 파트들은 바깥이 매끄러우니까 이런 파트 만든다 그러면은 이런 파트를 거꾸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툴로 만들어 봐. 그럼 여기가 매끄럽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끄러운 면이 보통 툴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툴을 설계를 할 때 이 툴을 설계를 할 때 거기에 장착되는 부품의 표면이 복합재 제품 부품의 표면이 매끄러운지 안 매끄러운지에 따라서 치구의 형태는 메일 툴, 피메일 툴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시 한번 형태를 한번 볼까요? 메일 툴은 IML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고, 피메일 툴은 OML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품에 사용을 합니다. IML이라는 거는 인사이드 몰드 라인입니다. 인사이드 몰드 라인. 몰드 라인. OML은 아웃사이드 몰드 라인. 아웃사이드 몰드. 이제 여기 피메일 툴이잖아요. 그러면 이 바깥에 아웃사이드를 몰드 라인으로 삼는 것이 피메일 툴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메일 툴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이렇게. 메일 툴은 로우 코스트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진다고 하네요. 그죠? 그리고 로어스트 레이업 코스트.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게 레이업 하기가 더 좋죠, 이것보다. 뭐 극단적으로 치구를 그리면 또 이런 치구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레이업을 이런 부품을 만들 때 이렇게 레이업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얼마나 이게 안쪽으로 이것 이제 피메일 툴인데, 피메일 툴 같은 경우 안쪽으로 레이업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있다시피 이제 로우 코스트 때문에 메일 툴을 많이 쓰고, 또 스몰 레디어스 프로덕티빌러티 해가지고 R이 작은 V 이런 식으로 R이 이렇게 작잖아요. 반면 R이 크고, 그래서 R이 레디어스가 상당히 작은 부위에 또 그런 툴을 쓰고, 그리고 베이스라인이 non aerodynamics. 에어로다이내믹 서피스가 뭐죠? 아까 얘기한 항공기에 이런 식으로 있다면 바깥에 요 에어로다이내믹 서피스. 그렇죠. non aero 이거는 이제 아까도 봤지만 경화하고 나면은 이 바깥에가 에어로다이내믹 서피스가 안 되겠죠? 그래서 non aerodynamic surface에 사용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surface control one side only. 이건 뭐 surface는 뭐 한쪽 면만 관리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피메일 툴은 형태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이거는
자, 밴드 레디우스 제한 때문에 컨투어가 심한 부품을 위해서는 제작이 부적합하다고 돼 있어요. 컨투어가 아주 심한 부품. 이제 그거는 이거지 이거. 예, 컨투어가 아주 심한 거. 요거는 이제 컨투어가 완면하잖아요. 근데 컨투어가 뭐 이렇게 심한 거. 이런 부위는 안 된다. 이런 레이업하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레이업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레디어스 프로듀스빌리티는 이거는 R이 가급적이면은 좀 큰 부위 그런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서피스 컨트롤 완사이드 이건 이제 표면은 뭐 메일이건 피메일 툴이건 한쪽 표면만 관리가 가능하다 얘기하는 거고 매치드 다이드 몰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베스트 시크릿 컨트롤 툴링 코스트가 비싸고 그리고 뭐 레이어 코스트는 뭐 그저 그렇다. 그리고 스무스 서피스 이거는 이제 뭐냐면 매치드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그 넌 오토크레이브 공법에서 잠깐 나왔죠. 그러면 툴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형이 있고 이게 툴이에요. 이제 메일 툴.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시 또 다른 툴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매치드 치구가 두 개지.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레이업을 한다고 한번 봅시다. 이렇게 레이업을 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은 툴이 A 상형, 뭐 B 하형 해가지고 이것이 매치가 되겠죠. 위아래로. 그러면은 어떻게 써요? 서피스가 두 군데잖아. 그러니까 스무스 서피스 보스 컨트롤. 그러니까 양쪽 표면이 매끄럽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툴링 코스트는 비싸겠죠. 그리고 두께 컨트롤 아주 쉽겠죠. 여기다 갭만 만들어주면. 그래서 매치드 다이 몰드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그 제품의 형상에 따라서 치공구를 설계하는 엔지니어가 판단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치구를 만들 것이냐, 메일이냐, 피메일이냐, 매치드 다이 몰드를 만들 것이냐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이제 이 큐어 툴은 그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레이어 몰드예요. 레이어 몰드. 이제 큐어 툴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있네. 부품을 제작하기 위한 치공구의 제작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과거의 경험 및 제품의 생산 방법을 고려하면 여러 방안. 그러니까 이건 엔지니어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치공구 엔지니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판단해서 만들어서 뭐 치공구 제작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큐어 툴의 기본적인 목적은 여기 있네. 오토크레브 경화 시 제가 오토크레브라는 게 찜솥이라고 했죠. 압력밥솥. 열과 압력을 전달해서 안정적인 치수의 제품을 제작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큐어 툴의 목적. 자, 그리고 치공구 제작 방법 결정 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해당 치공구를 사용해서 생산될 부품의 수량 및 부품의 형상이다. 그죠? 여러분, 이제, 부품이, 이제, 대량 부품을 뭐 수천 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어떤 툴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수천 개 만들어. 그리고 맨날 그 압력밥솥에 오토크레이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놔야 돼. 그럴 때는 내구성이 좋은 메탈 툴을 만드는 게 낫겠죠. 그래서 하여튼 요런 것들도 고려해야 될 점이고 되겠네요. 동일한 제품을 위한 시공구라도 프로토타입 툴과
매스 프로덕션 툴의 제작 방안은 다를 수 있다. 당연하죠. 이제 프로토타입은 뭐냐? 프로토타입은 초품. 이제 부품을 개발을 할 때 이 부품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 복합 재료를 사용해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굳이 비싼 툴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예를 들어 프로토타입은 한 번만 만들면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원가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원가 절감 이런 거 뒤에 걸 제거하겠죠. 백업 스트럭처를. 그래서 이제 프로토타입과 그 대량 생산용 툴의 제작 방안은 틀릴 수가 있어요. 또 부품의 형상과 컴플렉시티, 이제 복잡한 거 이런 것들도 제작 방안 결정 시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이겠네요. 라지 윙스킨 제작을 위해서는 웰디드 스틸 툴이 주로 사용되지만 굉장히 컨투어가 복잡한, 그러니까 컨투어가 높은 그런 거는 스틸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복합재 툴을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이런 거죠, 이런 거. 복잡하면 이거 얼마나 이거 메탈 툴로 하기도 힘들겠어요. 그래서 메탈로 이런 건 또 쉬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근데 툴 코스트는 복합재가 더 비쌉니다. 복합재가 더 제작 비용이 많이 들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큐어 툴의 이제 몇 가지 특성에 대해서 이제 이 큐어 툴이라는 거는 레이엄 몰드입니다. 자, 큐어 툴의 요구 조건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설계 매뉴얼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툴들이 지녀야 될 조건들 그런 것들을 여기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도 여러분이 상상을 뛰어넘는 게 있죠. 라이트 웨이트. 치고도 가벼워야 돼요. 괜히 무거우면은 지게차 써야지, 또 이 크레인 써야지 굉장히 또 힘듭니다. 그래서 치고도 가벼워야 되고, 유니폼 히터 레이트. 여러분들이 유니폼 균일한 히터 레이트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온도 상승률을 말합니다. 이 얘기는 또 뭐냐? 아까 그랬잖아요. 오토크레버 찜통에 이러한 파트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복합 재료가 이렇게 레이업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히터 열 상승률이 유사해야 돼. 뭐 이런 툴 봅시다. 이게 이제 근데 여기는 빨리 오르고 여기는 온도가 천천히 오르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빵 같은 것도 구울 때 오븐에 구울 때 균일하게 싹 구워야지 맛있잖아요. 나중에 먹을 때 고기도 마찬가지죠. 고기도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구워서 먹어야지 맛있지. 막 어느 특정 부위는 타고 특정 부위는 안 익지 않고 막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히트업 레이트라 균일한 히트업 레이트가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복합 재료도 결국에는 경화를 하는 거예요. 굽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균일한 히트업 레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큐어툴 요구 조건이 상당히 하여튼 일일이 하나씩 설명하면 상당히 그 내용이 좀 깊은데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큐어툴 자재는 요 앞에 보여도 이제 큐어툴 자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있지만 스틸, 알루미늄, 일렉트로 폼드 니켈, 인바, 복합재로도 만듭니다. 그리고 실리콘, 러버로도 만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합 소재를 제작하기 위한 툴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도 결국에는
그 복합 재료의 경화 조건, 또 복합 재료의 형상, 또 복합 재료의 그 뭐랄까 만드는 제품의 어떤 내구성,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툴 소재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서 이제 비교하는 건 잠깐 나타냈어요. 서비스 템퍼러처라는 거는 이 툴이 몇 도에서 버틸 수 있는지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보면은 이런 스틸 툴은 굉장히 높죠? 온도가. 뭐 스틸은 1500도씨까지도 견디네. 인바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도 복합 재료가 뭐 1000도씨, 뭐 700도씨, 800도씨에서 경화하는 복합 재료도 있어요. 그 내염성, 그러니까 내화성, 그러니까 좀 불에 잘 견디는 그러한 복합재는 막 400도, 500도, 600도에서 경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런 메탈 툴을 사용하고, 또 경화 온도가 좀 낮다 그러면 이런 복합재 툴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열 팽창 계수죠. 열 팽창 계수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복합재의 열 팽창 계수가 조금 여기 카본이 좀 낮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메탈은 높죠. 이것들도 결국에는 공차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공차하고 뭐 이런 형상이 복잡한 툴 같은 경우, 이런데 이게 툴이 열 팽창해서 열이 늘어났다 줄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당히 이 디멘전 컨트롤이 필요한 그 부품의 복합 재료가 막 이 제품이 경화할 때와 경화 전과 경화 후의 크기가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 툴을 여기 나온 대로 이런 카본 에폭시 툴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밀도, 그리고 열 전달률도 있죠. 열 전달률은 여기가 메탈이 높네요. 그죠? 열 전달률도 상당히 중요하죠. 왜? 오토크레이브라는 거는 상당히 고가의 장비거든요. 거기다가 열을, 아까 압력밥솥, 열과 압력이 들어가는데 그 열을 특정 온도까지 올려야지만 복합 소재가 경화가 되는데, 툴이 너무 또 열 전도율이 낮으면은 연료값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오토크레이브 그 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열 전도도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있네. 그리고 이제 뭐 이 내용들은 큐어 툴에 어떠한 것들은 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게 이제 대세죠. 컴포지트 타입 툴은 리드 타임이 짧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라이트 웨이트, 로우 히트 캐퍼시티, 로우 열 팽창 계수 등의 이점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은 컴포지트 툴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포지트 툴은 또 제작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 또 단점이 있지만, 그리고 이제 여기 있네. 리드 타임이 짧다 그랬잖아요. 이건 이제 내구성 문제입니다. 내구성. 그래서 하였지만 요즘은 컴포지트 툴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컴포지트 툴을 제작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죠. 하여튼 모든 걸 고려를 해야 돼요. 이 제품이 뭐 몇 개를 만들 것인가, 또 그 자재의 온도는 몇 도까지 올라가느냐, 또 공차는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툴 자재 선택하는 그러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네요. 그 큐어 툴 자재 선택 시 고려사항. 첫 번째는 프로덕션 파트, 부품의
요구 조건, 또 치구의 머티리얼 고려사항, 또 매뉴팩처링 리미테이션, 제작 그 어떤 제한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크게 카테고리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소한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치공부 엔지니어를 한다고 하면 알아도 되겠지만 최소한 위에 있는 큰 카테고리는 알고 계셔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아까 이제 자재 비교를 했고, 또 봅시다. 여기 계속 설명이 잠깐 나오네. 앞에 나온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네요. 요 차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합재툴은 저온, 중온에, 메탈은 저온, 고온에, 모노리틱, 그라파이트, 세라믹 툴은 아주 고온에 적용된다. 여기 있네요. 또 전통적으로 오토크레이브 큐어용 툴은 스틸 및 알루미늄으로 제작된다. 그리고 또 같은 메탈이어도 또 차이가 있어요. 스틸은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그러니까 듀러빌리티, 굉장히 내구성이 좋다. 그리고 또한 주조성이 용접성이 또 좋기 때문에 치구를 만들기가 좋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지만 오토크레이브 큐어 사이클 1500회 이상을 견딜 수 있다. 그리고 반면에 요거 스틸이 아니고 요거는 그런데 스틸이 또 의외로 단점이 있는 거라. 단점은 무거워. 그리고 열팽창 계수가 카본이나 에폭시 파트보다 크고, 대형 툴의 경우 히터 레이트가 느린 특성을, 이제 히터 레이트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이게 치구다. 그러면은 열이 이렇게 가해질 거 아니에요? 그쵸? 열이 가해지는데, 제가 아까 고기를 얘기했잖아요. 고기를 이렇게 복합재를 이렇게 놔뒀어. 근데 여기는 타고, 여기는 아직 안 구워지고, 여기는 중간 정도,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히터 레이트, 유니폼 히터 레이트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툴 같은 경우, 스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게 상당히 천천히 올라가는 거라, 온도가. 우리가 계속 고기 굽는 데다 비교를 해서 좀 저거 하지만, 프라이팬 두꺼운 거 있잖아. 거기다 고기 얹어놓고 하면 안 구워지잖아요. 빨리 먹고 싶은데. 이제 그게 히트업입니다. 히트업. 히트업 웨이트. 분당 온도가 몇 도씩 올라가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히트업 웨이트. 자, 그리고 알루미늄은 계속해서 이제 앞에 나온 차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매우 가벼운 금속이지만 열 전도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돼 있고, 반면에 주조성과 용접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여기 또 알루미늄은 자재가 소프트해요. 이런 스크래치, 닉, 렌트 이런 것, 그러니까 이제 손상을 입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팽창 개수가 너무 커. 열팽창 개수가. 그러다 보니까 이 공차가 타이트한 부품에는 사용하지가 않죠. 그리고 듀라빌리티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드 아노다이징 코팅을 하는 이제 일종의 툴의 표면에 별도의 어떤 코팅을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 하드 아노다이징 코팅. 그런데 이게 코팅이 또 벗겨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은 가볍고 가공이 용이한 특성을 이용해서 폼블락. 아까 얘기했죠. 폼블락 형태의 치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있고 위에 다시 또 이렇게
여기 이제 폼블럭 형태. 이런 것들은 가공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하고, 또, 하여튼 뭐, 매치드 다이, 폼블럭, 거기에 많이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치고, 금속재 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틸 플레이트나 뭐, 에그 크레이트 서브스트로 이제 뒤쪽에 있는 면들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 있지만 가공을 해요. NC 머시닝하고 또 컨투를 주고 또 용접을 또 합니다. 이게 또 작은 거 아니에요. 용접을 하고 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치구를 제작을 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사실은 대형 툴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자재들을 가지고 용접을 하고 막 하지만 일반적인 툴 조그만 것들은 그냥 머시닝해서도 그냥 깎아냅니다. 그래서 금속재 툴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이건 이제 대형 툴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합재 툴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올 거 이게 이제 쉬운 건데 가장 쉽게 제작. 이제 사실 공정이 복잡해요. 여기 뭐 이것도 복잡하다 그러지만 이거는 사실 기계가 해주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사람이 해야 돼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속칭 섞어 뜬다고 합니다. 섞어. 항공용 부품의 형상이 외곽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툴을 만들어요. 이거를 뭐 플라스틱 페이스드 플래스터라고 하든지 또 인터미디엇 툴이라고 하는데 요것들을 우리가 뭐 석고라고 합니다. 석고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석고 또는 나무로도 만듭니다. 사실은 나무로도. 그래서 우리가 속칭 이거를 이제 마스터 툴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스틸로 만드는 마스터 툴도 있고 일회용 같은 경우는 석고나 나무로 하지만 그래서 이걸 만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뭐 석고나 나무는 사람이 직접 작업해야 되고 머시닝 같은 경우는 뭐 장비가 깎아줘야죠.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레이업을 합니다. 이 복합 소재를 가지고 여기다가 레이업을 쫙 해요. 레이업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레이업을 합니다. 그럼 하고 나면은 이러한 그 레이업 이제 하고 나면 툴이 나와요. 이렇게 툴이 이제 떨어지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뒤에다 서포트 스트럭처를 만들면 이제 이게 바로 복합재 툴이에요.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요게 이제 이렇게 생겼겠지. 근데 물론 이것도 지금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사실은 이게 아우터 서피스거든요. 그러면 사실 몰드라인은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건 뭐 한번 뒤집는 바람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이거는 레이업을 하고 나면은 상당히 깨끗해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저기 표면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복합재들은 그래서 이게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고 또 반면에 이런 복잡한 형상 어떤 컨투를 가지고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복합재 툴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항공산업에서 복합재 제품을 만들 때 여기 있죠. 이런 공정하는데 제품의 형상을 결정하는 거는 툴이에요. 툴. 그래서 그래서 툴을 만드는 엔지니어가 따로 있어요. 툴 만드는 엔지니어가 설계하고 만드는 제작해주는 엔지니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떤 분야로 갈지는 모릅니다. 사실은 학교에서 이 툴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거든요. 또 마찬가지 이런 공정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학교에서 이 공정을 가리킬 수 있는
그런 기자재가 사실은 없어요. 그게 좀 안타깝고, 그래서 대부분들 보면은 그 회사에 들어와서 배웁니다. 이제 그 기능에 뭐 치공구 기능, 뭐 매니팩처링 엔지니어링 기능 이쪽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또 거기에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어서 그거를 보면서 점점 그 선배들한테 기술을 이전을 받죠. 그래서 우리 이제 학생 여러분들은 제가 이거를 뭐 여기 있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치공구 설계의 어떤 기본적인 그 리퀘어먼트인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원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은 최소한 용어 정도는 알고서 실무에 가야지 용어도 모르고 실무에 가면은 나중에 그 기초도 모르고 왔느냐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알고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아까 계속 몇 번을 얘기했지만 히트 오브 레이트가 상당히 복합 재료 경화하는 데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치공구 자재 선정할 때 이러한 뭐 조건들에 따라서 자재 선정을 한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복합재 제작 공정에 소요되는 그 치공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언제 우리가 기회가 되면은 그 대형 복합재 치구를 볼 수 있는 그러한 현장 투어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기 전에 한번 툴을 지금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봅시다. 보이나? 자, 한번 보세요. 이게 툴이에요, 툴이죠, 툴.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백업 스트럭처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툴이 엄청 커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오토크레브 안에 들어가거든요. 오토크레브 안에. 그런데 이제 이런 툴도 이제 이거는 어떻게 메탈로 만들었네요. 한번 계속 볼까요, 영상을? 좀 더 가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네. 오케이, 이거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올라가서 작업을 하네. 여기 백업 스트럭처 있죠? 그죠? 이건 메탈 툴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잠깐만요. 또 다른 거 한번 또 봅시다. 여기 있네. 자, 한번 봅시다. 이것도 이제 보면 이게 툴이에요, 툴. 이거는 이제 장비가 레이업을 하는 거예요. 장비가 레이업을 하는데 여기 이제 돌아가면서 여기다가 복합 소재를 레이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툴이죠. 아까 이거는 디귿자 형태의 부품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영상처럼 이것도 굉장히 부품이 크잖아요. 요즘은 이제 이렇게 복합 소재를 대형 부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작업자들이 위로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장비를 통해서 레이어를 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이제 이거죠. 한번 보세요. 비교가 되죠? 아까하고 똑같은 부품이거든요. 근데 이거 작업자 그런데 이렇게 장비를 적용하는 그죠? 예. 또 다른 거 하나 또 볼까요? 자, 뭐 더 영상이 또 있나 볼까요? 예, 하여튼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치구라는 거는 하여튼 그 제품의 형상을 결정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치구입니다. 그래서 레이어업의 사람이 하지만 결국에는 요즘은 좀 아까 영상에서 보였다시피 기계가 점점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치구에 대한 수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